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사단법인 한국유통법학회 회장 최영호입니다. 먼저 15회 유통혁신포럼에 기조연설자로 초청해 주신 파이낸셜 뉴스 측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포럼의 대주제는 코로나 엔데믹 시대 유통산업 대전환입니다. 이는 코로나19가 전 세계적 유행병인 팬데믹 시대에서 점차 풍토병화되는 엔데믹 시대로 바뀌는 상황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코로나의 유세가 독감 수준으로 약화되면서 소비자의 사회 활동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 오프라인상의 유통거래가 다시 활성화되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다시 각종 유통기법의 혁신을 통하여 소비자들을 끌어들이려 노력할 것입니다. 문제는 기업이 아무리 열심히 혁신을 추구해도 기업 활동에 기틀이 드는 법과 제도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오히려 억제한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불합리한 유통규제는 아무리 법의 이름으로 제도화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기업과 소비자인 국민의 일상을 옥죄는 악법일 뿐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는 민주주의 원리에도 어긋납니다. 유통규제와 민주주의가 무슨 연관성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해가 하는 것이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다음으로 양해를 구할 점이 있습니다. 규제에는 많은 이해관계자가 관련되기 마련이고 심지어 불합리한 규제에서조차 혜택을 누리는 계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나 또는 사회 계층이나 기관, 단체에 따라서 매우 민감한 주제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와 헌법 원리에 충실한 법제가 국민의 일상적 생활 민주주의를 앞당기고 유통산업의 발전과 선진화를 이끌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서원에서 유통과 유통법의 개념과 지도 원리를 그리고 제2장에서 우리나라 중소자영업 실태를 알아보고 우리나라만의 규제인 갈라파고스 규제의 대표적인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이러한 유통 과잉 규제법이 무슨 추동력으로 법제화됐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경제민주화의 이름으로 무차별적으로 도입된 여러 규제의 기본 논리가 정당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4장에서는 민주주의 기본 원리에 대한 재인식에 관하여 말씀드리고 끝으로 추가적 규제를 법제화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불합리한 기존의 규제를 정상화시켜야 할 것을 주장하며 그 방안을 제시하는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념의 기초가 되는 유통과 유통법에 관하여 간단히 보겠습니다. 주의하다시피 유통은 상품과 서비스가 생산자나 공급자로부터 순차적으로 소비자에 이르는 과정입니다. 마치 한강의 발원지인 검룡소에서 솟아난 물줄기가 한강을 따라 흘러서 바다에 이르는 그것과 유사해서 흐를 유, 통할 통하여 유통입니다. 이러한 유통의 흐름은 그 단계적 순서에 따라서 상류 단계와 하류 단계로 구분하여 노는 경우가 있습니다. 논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학자들이 특히 그러합니다. 이러한 재화와 용역의 이전 과정에는 여러 이슈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유통은 통상적으로 생산 단계, 도매 단계, 소매 단계, 소비자 단계의 과정을 거치며 이 중에서 동일 단계에 있는 기업은 서로 간에 치열한 경쟁 관계에 있고 또 그래야 합니다. 이는 독과점을 방지하고 경쟁을 촉진하려는 독점금지법의 주요 대상이 됩니다. 또한 상하 단계에 있는 기업은 협력적 거래 관계에 있고 그 거래 관계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지 못하게 하는 공정거래법 및 거래공정화법의 주요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유통에는
프랜차이즈, 대리점, 홈쇼핑, 방문 판매, 백화점, 양판점, 체인스토어 등 다양한 유통 채널이 존재하고 각각의 채널에는 여러 기업들이 활동하는데 결국 유통은 기업에서 소비자에게 상품과 서비스가 이전하는 과정인 것이고 유통법은 바로 이런 유통에 관한 법이라고 정의되고 있는데 다시 유통법은 유통사법과 유통공법으로 대별됩니다. 유통사법은 주로 거래의 원활화를 위한 민사 및 상사 계약법이 있고 유통공법에는 경쟁법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경쟁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공정거래법 그리고 산업정책적 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통법은 헌법 원칙 아래서 거래의 원활화와 경쟁 및 거래 공정화를 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유통산업의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그 이념으로 합니다.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서 우리의 유통 현실과 규제법의 구체적 실태를 먼저 보겠습니다. 통계청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기업 중 개인 기업이 전체의 89%를 차지하고 신생기업의 생존율은 1년 생존율이 도매업의 경우 60.7%, 전체 산업의 경우 64.7%에 불과하여 창업한 지 1년 이내에 소멸되는 기업이 그 3분의 1을 넘습니다. 5년 이상 생존율 역시 전체 창업기업의 3분의 1에 비달합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고용 비율은 전체 고용인구의 2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는 미국의 4배, 일본의 2.5배에 해당하는 비율입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들은 생존율 면에서 매우 취약한 사업자들입니다.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쉽게 망할 수 있는 창업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창업 자금을 지원하고 대출금 상환을 연기하고 망하면 또 빚을 탕감해주고 이들은 우리 사회의 아픈 손가락이자 무거운 짐입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환란이 닥치면 이들은 특히 더 취약합니다. 이런 상태를 언제까지 방치해야 하겠습니까? 다른 나라에 없는 우리나라만의 규제를 저는 일찍이 갈라파고스적 규제라고 명명한 바 있습니다. 제가 했다니까 좀 이상하시죠? 실은 제가 처음 썼습니다. 실은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용어도 제가 맨 처음 썼습니다. 몇 년 후에 노태우 대통령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아마 비서관들이 보고서 대통령한테 그렇게 써준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갈라파고스적 규제라는 명명이 점차 우리 사회에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를 체감하는 사람이 아직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만의 규제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만 유통규제법에 내포된 대표적 내용을 표로서 예시해보면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우리 가맹사업법에는 예상 매출액을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신의 영역에 속하는 미래의 매출액을 예측하여 공개하라는 것입니다. 법은 원래 불가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맹사업법은 불가능을 요구하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유니도라라고 세계 사법통일위원회에서 저한테 한국 프랜차이즈법을 소개해달라는 즉 번역해서 압축해서 번역해서 소개해달라는 요청을 한 적이 있는데 차마 응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내용이 법에 들어가 있는 법을 외국에 세상에 알리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창피한 나라가 됩니까? 신의 영역을 강요하는 법. 가맹사업법 제정 당시 제가 만든 초안에는
가맹사업법 제가 초안 만들었었거든요. 이런 내용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경제민주화 입법이라는 이름으로 개정되면서 추가적으로 삽입된 내용입니다. 대규모 유통업법은 또 납품업자와 대규모 소매상 간의 거래 불공정을 규제하는 법입니다. 제가 주도해서 이 법안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공정위는 이 법을 대기업 간의 납품 거래에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통법의 시정 취지를 벗어난 과도한 정부 개입입니다. 대리점법은 그 개념부터가 모호하고 확정되어 있어서 법 체계가 지극히 허술합니다. 상생법은 일정한 사업 분야에서 대기업이 시장에 진출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소규모 기업에서 소비자의 신뢰를 얻어서 점차 성장하게 된 기업까지 더 이상의 성장을 멈추게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규모 소매업체가 다른 소매점과 경쟁을 하지 못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사랑을 받는 기업이라도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영업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프로야구의 이정우 선수나 이대호 선수 같이 소비자인 관객의 사랑을 받는 선수가 너무 잘한다는 이유로 못하는 후보 선수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이유로 한 달에 2번씩 출전을 금지당하고 낮 시간에는 출전하지 말고 낮 경기에는 출전하지 말고 밤 경기에만 출전하라 이런 식으로 규제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방문 판매법 시행령은 취급 재화의 가격을 160만 원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본래 소비자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그런 조항이긴 합니다만 지금은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공지 제도가 정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불필요하게 다단계 판매업자의 판매 대상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이러한 법들은 약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목적에서 졸속으로 과잉 규제적 내용으로 제도화되어서 헌법과의 관계에서 체계적 합성을 잃고 법률로서의 품격을 훼손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처럼 체계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부적절한 규제 입법이 범람하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갈라파고스 규제법들은 대부분 경제민주화 입법이라는 이름으로 법제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경제민주화라는 문구는 2011년경부터 우리 사회에 지고지선의 명제로 횡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워낙 성역화되다 보니 경제민주화의 기원과 실체에 대한 검증조차 제대로 없었습니다. 본래의 경제민주화는 독일에서 철도, 탄광 분야 노동권을 확대하는 이론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당시 유행하던 구호로 이윤보다 사람이 먼저다가 있습니다. 이 구호를 마르크스의 자본론, 책 제목입니다. 마르크스의 자본론이라는 책에서는 매우 사회주의적인 구호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구호는 여러분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앞부분만 생략된 것입니다. 아무튼 이 당시 노동자의 지위와 처우는 열악했기에 노동권 확대를 위한 이론으로는 상당히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2011년도에 행행됐던 우리나라의 경제 민주화와 직접 연결되는 점은 없습니다. 실제 경제민주화가 정책적으로 시행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패전국인 독일과 일본의 연합국인 영국과 미국의 군대가 진주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연합국 측은 독일과 일본의 경제민주화를 시행하라 이렇게 요구하면서 전쟁 수행에 2차 대전의 전쟁 수행에 경제적 기반이 되었던 군산 복합체의 독점을 타파하고 경제 분야에서 경쟁을 촉진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독일에 진주한 영국의 몽고메르 장군은 독일어로 비르트샤프트 데모크라티에 해당하는 경제 민주화를 요구했는데 그 내용은 경쟁을 보호하고 경쟁에서 탈락한 자에 대한 사회보장제를 확립하라는 것입니다. 일본에 진주한 메가더 장군은 게이샤이노 민수화, 즉 경제 민주화를 요구했는데 그 내용은 천황을 위한 군벌 체제를 해체하고 국민을 위한 경제 체제로 전환하라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들 나라는 이후 빠르게 경제 민주화를 시행하여 이런 내용의 경제 민주화를 시행하여 급속히 민주화되었고 결국 1950년대 초반부터는 이들 나라에서 경제 민주화라는 용어는 이제 별 의미가 없는 추억처럼 잊혀진 그런 화석화된 단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것이 어이없게도 우리나라에서 21세기에 갑자기 정치권에 소환되어 맹위를 떨치게 된 것입니다. (6.25의) 참화로 세계 최빈국 그룹에 속하던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급격한 경제 발전을 이루었고 이어서 2000년 이후에는 민주적 평화적 정권 교체까지 이루었습니다. 이처럼 경제 발전과 정치 민주화를 함께 달성한 나라는 일찍이 없었고 이는 세계인의 찬사를 받았으며 국민들은 그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던 시절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경제 발전의 경제와 정치 민주화의 민주화가 결합된 경제 민주화라는 용어가 힘을 받기 시작했고 이는 특히 선진국인 독일에서 유래했다는 해설이 양념처럼 곁들여지면서 더욱 매력적인 용어가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경제 발전 과정에서 소홀했던 재벌 등 대기업의 탐욕과 지위 남용이 집중 조명을 받게 되었고 이는 앞서 본 취약한 사업자가 과다한 우리 현실과 맞물려서 거대한 사회운동이자 강력한 입법의 동인으로 작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경제민주화라는 유령이 우리 사회를 배회하며 유통규제의 동력으로 기능하며 갈라파고스 규제가 우리 사회에 양산되게 된 것입니다. 경제민주화라는 용어가 강력한 힘을 갖게 된다는 그 어원이 일본에 있다는 점을 숨긴 데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일본을 굉장히 혐오하고 지금도 별로 좋은 기분을 갖고 있지는 않죠. 게이샤이노 민수화, 그 경제의 민주화라는 용어가 보여주듯이 독일과 함께 일본도 그 원산지인데 국민적 혐오 대상이던 일본을 빼버리고 우리 국민이 선진민주국가라고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독일이 원산지다라고만 소개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좀 냉정히 말하면 독일은 영구 평화론을 주창한 칸트와 같이 위대한 철학자를 낳기도 한 나라이지만 전쟁으로 수천만 명을 죽게 한 히틀러 보유국이기도 합니다. 또한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는 본래 경쟁을 촉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도 우리나라에서는 그 반대로 경쟁을 억제하는 입법에 동인이 됐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사실상 제품의 원산지를 속이고 명칭과 다른 효능을 숨기는 식의 허위 불량 광고와 같은 이 불량 정책, 불량 캐치프레이즈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임진왜란 때 심의경이라는 사람이 명나라와 일본 그리고 조선 여기를 오가면서 대단한 유세를 부리고 자기가 아니면 이 전쟁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 쓴 것처럼 행세하면서 명나라 황제도 속이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속이고 조선에 와서는 대신들은 만나주지도 않고 왕하고만 접하는 그처럼 왕과 대등하게 군림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한 그의 사기적 행태는 비참하게 끝났죠.
별 실적도 없이 자가 발전으로 영향력을 갖게 된 사람이 이렇게 적대 관계에 있는 세력들을 오가면서 세상을 농락한 이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신미경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에서 보듯이 지식인의 정직성이 국가, 사회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경제민주화라는 용어가 우리 사회를 한동안 혼란스럽게 속였을 수 있다는 얘기를 저는 드리는 말씀입니다. 실제 과거 임진왜란한테는 우리나라만 속은 게 아니라 명나라도 속고 일본도 속고 신규라는 사람한테 다 농락당했거든요. 한편 또 헌법 제119조 2항에 규정된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라는 문구가 경제민주화의 헌법적 근거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이 조항이 도입될 1987년 개헌 당시에 이 조항은 전혀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경제 주체가 무엇입니까? 중고등학교만 나와도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가계, 기업, 정부, 그리고 세계화된 요즘은 외국. 이 조항이 만일 경제 주체 간의 조화에 기업 간의 조화를 포함한다는 그런 개념이라면 가계 간의 조화, 정부 간의 조화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국민법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헌법은 가장 국민법적으로 맞는 말로 구성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라는 이 문구가 없더라도 어차피 우리 헌법에 같은 조항에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한다는 등의 문구가 있습니다. 이런 문구에 의해서 시장 경제의 남용에 관한 문제점, 이런 문제점을 완화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부분은 당시 주목받았다면 제거되었을, 없어도 되는 조항이고요. 만일 지금처럼 소비자의 유익한 소매업체 간의 경쟁까지를 억제하려는 취지의 조항이라면 이는 그야말로 사적으로 전락할 문구라 할 것입니다. 헌법 개정이 된다면 이 조항은 빠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선진국 중에 우리나라처럼 헌법에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를 규정하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사실 경제민주화가 독일에서 왔다고 그러는데 독일의 경제민주화라는 내용이 법률에 들어가 있는 법률은 전혀 없습니다. 국민이 속은 거죠. 결국 2010년대 초반부터 광풍처럼 우리 사회에 몰아치던 경제민주화는 기업활동의 과잉 규제, 경쟁 억제를 통한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법률을 양산하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물론 그러한 법 중에는 일부 대기업의 탐욕과 남용을 억제한 측면이 없지 않고 이 점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되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러한 목적을 넘어서 불필요하고 불합리하게 제도화된 규제는 철폐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잉 규제를 생각하면 분재가 연상이 됩니다.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서 나무에 약물을 주입하고 철사줄로 층층 감고 옥주에서 올망졸망 아담하게 만들어진 작품 말입니다. 잘 만들어진 분재 작품은 보기에 좋습니다. 119조 아까 제2항에 형제 주체 간의 조화를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올망졸망끼리의 조화는 어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는 본래 그 속성을 최대한 발현할 수 있도록 해야 울창한 산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산업 생태에 대한 규제 역시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합니다. 작고 올망졸망한 것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 발표 주제가 유통산업 전환을 위한 인식 전환입니다. 엔데믹으로 가는 상황에서 오프라인 유통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와 관련된 기본적 법리에 대한 인식 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러한 제목을 정했습니다. 유통은 앞서 강물의 흐름과 닮았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한편 놀랍게도
민주주의 원리와 연관되어 있기도 합니다. 제가 민주주의 기본 원리에 대한 제 인식을 강조하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 헌법은 제1조 제1항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제2항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꼭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민주란 민이 주인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민이란 민. The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에서 people입니다. 민이란 사람을 의미하며 한 국가에서 민이란 그 국가에 사는 사람, 즉 국민을 의미합니다. 유준호 박사가 우리나라 재헌헌법을 기초할 때 인민이라고 할까라고 생각했다 합니다. people이니까요. 근데 북에서 먼저 쓰더래요. 그래서 국민이라고 바꾸자 해서 국민이라는 용어가 정착됐다고 합니다. 또 민주주의라는 말은 사회 또는 변호사 이런 말과 같이 변호사 벤꽃이라고 그러죠. 원래 동양에 없던 말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메이지 유신 후에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니 사회니 변호사니 이런 용어, 민주, 사회, 변호사 이런 것들이 다 일본에서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한자말에 있던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을 우리는 크게 얘기를 하지 않죠. 근데 이렇게 생겨난 민주라는 말이 우리 헌법에도 있고 원내 제1당의 당명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건 여론이고요. 한편 헌법 제7조 1항에서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여야 됩니다. 그런데 국민 전체, 사람,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 전체 그래야지 사람이 먼저 하면서 만일에 내 사람이 해버리면 이거 배려버리는 겁니다. 국민 전체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국민 전체의 개념과 관련해서 잠시 소비자 개념을 좀 소환하려고 합니다. 소비자란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비 생활을 위해 최종적으로 사용 또는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사람은 여러분 사람이죠. 누구나 일상에서 뭔가를 소비하며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국민 전체인 모든 국민은 결국 다 소비자인 겁니다. 유통의 맥락에서 소비자라고 부를 뿐이지 소비자는 국민 전체와 사실상 동일한 개념입니다. 다른 용어들 예컨대 남자 그러면 여자가 빠지죠. 여자 하면 남자가 빠지죠. 자영업자 그러면 자영업자 아닌 사람들이 빠지죠. 기업인 아닌 사람들이 빠지게 되죠. 공무원, 미성년자 등 어느 개념도 다 국민의 일부를 지칭할 뿐이지 소비자만큼 국민 전체를 내포하는 의미를 지닌 단어는 없습니다. 소비자의 권리에 관해서 소비자 기본법에서는 소비자는 다음 각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상품 등의 유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 대표적으로 가습기 살균제 같은 그런 것이 준 피해가 컸죠. 장기간에 걸쳐서 저런 피해가 누적됐는데 소비자단체가 신뢰를 받고 있었다면 즉각 소비자단체한테 신고해서 그것이 사회 문제가 되면서 조기에 그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논의와 관련되는 부분만 말씀드리면 3호에서 물품 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 구입 장소, 가격 및 거래 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소비 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 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물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 의견을 듣는다고 하면서 소비자 대표들을 부르기는. 근데 그 사람들이 과연 정말 소비자의 이익을 대표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각종 위원회가 형식적으로는 다 가동되지만 정말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적인 국민의 이익을 위한 그런 의견을 제시하느냐, 어떤 정해진 정파적 이익을 또는 특정 세력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이용되느냐, 그냥 구색만 갖추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6호에서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점포가 이런 법 때문에 못 들어온다면 이것은 내가 권리가 침해받는구나. 근데 이런 교육 받은 적 없다. 이런 것이죠.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이런 것들이 이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유통을 규제하는 입법 과정에서 그간 소비자가 무시되어 왔습니다. 공무원인 국회의원이, 공무원은 대통령 포함한 모든 공무원, 모든 공직자 다 포함되는 개념이거든요. 헌법상의 헌법 제7조의 공무원은요. 근데 국회의원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 즉 소비자와 동일성을 갖는 주권자를 사실상 입법 과정에서 무시해온 겁니다. 유통업체가 개설할 영업지역을 여긴 들어가지 마 라고 제한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이것은 이렇게 제한되면 결국 소비자가 해당 영업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소비자를 제한하는, 소비자인 국민을 제한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이게. 소비자와 유통업체 동전의 양면과 같이 거기에서 그 영업점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을 규제하는구나, 제한하는구나, 잘하는 일이야라고 박수치는데 실은 소비자인 내가 불편해지는 겁니다. 이처럼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게 지역을 제한하거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법령을 제정하는 것은 소비자의 이익에 반하는 반소비자적인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국민 전체에 봉사해야 된다는 헌법에도 위반되는 반민주적인 그런 행태인 것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내지 중소자영업자라는 이분법적 관점에 거기에 딱 몰입한 나머지 정작 나라의 주인인 이 국민의 이익을 해치는 행태를 보지 못한다는 것은 어느 부분만을 보고, 즉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고, 마치 국민 전체를 봐야 되는데 국민 전체를 보라고 헌법에는 돼 있는데 중소자영업자 거기만 보고 있는 거예요. 견지망어라는 거죠. 달을 보라고 손가락을 가르치니까 손가락 끝만 바라보고 있는 것과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결국 for the people, 국민을 위한 이게 아니고 for the small merchant, 속이면 상인을 보호하는, 거기에 눈길을 맞추면서 이거 헌법 제7조 1항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반성장이나 상생과 같이 종교적 함의가 내포된 용어를 사용하면서 과잉규제법을 미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 쉽게 넘어갑니다. 또 실제로 불교의 삼고일배나 천주교 꾸르실료의 촛불 행렬 같은 거, 이런 의식은 종교적 경건함이 강하게 묻어나는 그런 의식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종교적 용어나 의식의 경건함이 정치적 의도를 달성하는데 이용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생각하는 바에 따라서는 그것을 이용했구나, 나도 모르게 그 경건함에 나도 이용됐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동반성장이라도 좋다. 그런데 기업끼리 동반성장하는 게 아니라 국민과 동반성장하라. 상생 좋은데 기업끼리 상생하지 말고 국민과 상생을 추구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업끼리만 상생하면서 소비자인 국민을 외면한다면 이윤 추구를 기본으로 하는 기업의 속성상
소비자에게 유익한 혜택이 돌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골목 상권에 있는 기존의 상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규 점포의 진입을 규제하는 것은 경쟁을 차단하여 골목 주민의 이익을 해치게 됩니다. 빵집 주인도 미장원에 가면 소비자고요. 미장원 주인도 빵집에 가면 소비자입니다. 규제가 보편 타당한가 이걸 판단하는 것은 지금 개별 기업 주체 즉 상인이 아닌 소비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소비자 주권의 관점에서 경쟁 원리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합니다. 경쟁 경영은 한때 경쟁은 아름다운 것이다라는 홍보 문구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름답다고 미워할 수만은 없습니다. 경쟁은 오히려 실제로는 참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한 고통스러운 경쟁이 소비자를 이롭게 하기 때문에 그걸 유지하고 그걸 하라고 하는 겁니다. 기업 간 경쟁이 없어지면 국민과 지역 주민인 소비자가 독점에 시달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쟁을 억제하는 과잉규제법을 정의로운 입법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선거 때 그로부터 보호받는 상인계층의 몰표를 노리는 것이거나 아니면 무지에 소치해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집단화된 자영업단체나 중소기업 단체가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 사업자가 취약계층이라는 사실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파편화된 소비자는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소비자를 대변하는 소비자단체의 활동이 중소상업자 단체의 활동보다 눈에 띄지 않습니다.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갈라파고스 규제는 선진국이 없는 우리나라만 존재하는 규제를 한정적으로 지칭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기업만 활동을 제약받고 우리 국민만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규제를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 헌법에도 또는 유통법의 지도 원리에도 맞지 않는 규제입니다.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은 기본에서 도출해야 됩니다. 우선 주무기관인 FTC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FTC는 홈페이지 화면 첫 장에 FTC Protecting America's Consumers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 억제를 방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수행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상생과 경쟁의 차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경쟁해야 할 경우까지 상생을 요구하며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가능한 거래관계까지 법의 취지를 확대 해석하여 법 집행을 시도하기도 하고 심각한 경쟁 저해적 입법에 용기 있게 반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공직을 수행하며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던 저희의 젊은 날에 비하면 너무도 요즘은 공직자가 안일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디 우리 공정위도 대한민국의 소비자를 보호하는 그런 기관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소비자 단체의 각성이 필요하고 그 활동이 정상화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수의 등록된 소비자 단체가 있음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제민주화 입법이라는 미명으로 도입되는 갈라파고스적 규제에 대해서 소비자를 대변하면서 정면으로 반기를 드는 단체를 저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때 대부분 침묵했습니다. 지금도 사실상 마찬가지입니다. 소비자 단체는 앞서 소비자 기본권에서 보듯이 제품의 하자에 대해서 소비자 보호 운동을 하는 차원을 넘어서 앞으로는 불합리한 유통산업 정책이나 소비자 이익을 해치거나 소비자에 돌아갈 혜택을 막는 그런 입법의 결함, 즉 제도의 하자에 대해서도 적극 반대 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중소자영업자의 창업이나 지원 정책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유통법 학회 회장으로서 좀 지나친 말이 아닌가, 범위를 넘는 말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산업 발전의 건전화를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창업은 취미 삼아 하는 아마추어적 행위가 아닙니다. 생계를 거는
프로의 세계에 진입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경제적 전쟁터로 뛰어드는 것이고 경쟁력이 있어야만 살아남는 것입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지금까지처럼 묻지마식 창업을 독려하고 지원하는 것은 앞서 본 통계에서 나타나듯이 해마다 사이렌의 노래처럼 3분의 1 이상을 망하는 길로 유혹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로 인한 사회적 부담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도한 경쟁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억지로 중소사업자를 폐업하도록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 할까, 팬데믹 상황에서 자영업자의 몰락이 컸습니다. 앞서 본 통계는 팬데믹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그 이전 통계입니다. 그 후의 통계는 아직 정부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간에 팬데믹 상황으로 자영업자가 많이 몰락했습니다. 그 숫자가 줄어든 겁니다. 안타까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엔데믹 세대로 접어든다고 하여 다시 또 정부가 그 3분의 1 이상이 망하는 창업 상황을 조장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렇게 조장하면 사회적 부담은 지속되고 산업 생태계는 비실거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처럼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서 묻지마 창업을 장려하지 말고 진정 우리 유통산업이 발전하고 나라가 강해지려면 창업 희망자에 대한 교육 훈련을 강화하고 경쟁력이 검증된 사람에게만 지원 혜택을 주며 거기서 그러면 이제 지원이 줄어들겠죠. 지금보다. 사실 지원 예산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기서 전략적인 재원을 경쟁에서 탈락하는 자영업자의 재취업과 생활보호, 생활 배려에 쓰는 방향으로 창업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이게 얘기입니다. 짐이 드는 존재들이니까 강제로라도 줄이자. 망하는 창업이라도 계속 창업을 시켜야 된다. 이런 것들이 산업구조의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에 해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팬데믹을 겪은 지금이 한미주의의 비정함과 약자를 돕는다는 무분별한 열정을 뛰어넘을 수 있는 대한민국 산업구조가 선진화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수 있는 겁니다. 소비자 주권의식의 함양이 필요합니다. 국민은 주권자로서 공무원의 활동인 퍼블릭 서비스, 아까 소비자 개념에서 서비스,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라고 그랬죠. 그 서비스가 요즘 선진국, 영국이나 이런 데서는 퍼블릭 서비스까지 확대됩니다. 그래서 공무원, 이들의 그 활동까지도 소비하는 정치적 소비자, 시티즌 컨슈머의 개념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무원에는 국회의원과 지방의 의원도 포함됩니다. 사실 우리는 규제개혁이라는 말을 식상할 정도로 많이 들어왔고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과잉 규제, 불합리한 규제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입법자가 소비자인 국민의 편인지 특정한 상인 계층의 편인지를 평가할 국민의 능력을 향상시키면 됩니다. 갈라파고스적 규제의 진원지는 바로 국회이기 때문입니다. 선진국에는 우리와 같은 과잉 규제법이 없습니다. 없어요, 정말로. 유통법 박회장인 제가 살펴본 거 없어요. 주권자로서 국민의 의식이 깨어 있어가지고 소비자를 무시하는 정치인을 선진국에서는 선거로 퇴출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누가 소비자한테 불리한 법을 만들면서 이건 경제적 약자인 중소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라고 선전을 호도하면서 그걸 정의로운 것처럼 내세우는데 국민이 안 속는 거예요. 그럼 나만 불편한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소비자의 주인의식을 좀 더 빠르게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과 소비자단체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핵심적인 게 공정위와 소비자 관련 중부기관이니까요. 또 소비자 단체입니다. 지난 대선 때 특정 지역에 복합 쇼핑몰 부재가 이슈화된 적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거기는 아직도 그게 없어? 그러면서 놀랐고 그 지역 사람들은 우리만 없어? 하면서 놀랐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화되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한민국에 만연한 갈라파고스 규제도
이거 비슷한 겁니다. 선진국에 없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이런 규제가 우리만 그런 게 있어? 선진국에는 없어? 이거 아직 제대로 전파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민주화, 특히 일상 생활상의 민주화, 생활 민주화, 민주주의의 생활화는 더 진척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국의 소비자가 깨어나야 합니다. 소비자인 국민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